네, 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김혜원입니다. 두 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잘 먹고 이제 운동해야죠. 헬스장이 풀렸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우선 재택근무 많이 했고요. 새로운 취미 생활로 한번 그림 그리기 한번 도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헬스장이 풀려서 저도 이제 운동을 좀 해볼 계획인데 그래도 코로나 위험한 건 계속 조심해야겠죠? 국회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나경원 등장입니다. 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이태원 먹자골목 인근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었는데요. 두 분 이번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나경원 전 의원이 10년 만에 재도전을 했죠.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사퇴한 이후에 박원순 후보에게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 10년 만에 재도전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 네. 이제 뭐 잃어버린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독한 마음으로 뭐 재출마를 선언을 했다고 하고 뭐 서울에서부터 민주당과의 이제 섬세한 협치를 보여드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기서 또 이제 눈여겨 볼 만한 것이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삼행시를 좀 적거든요. 네. 예, 뭐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해서 네. 뭐 어쨌건 뭐 4월 보궐선거가 서울시 보궐선거는 미투 선거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해 보였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준비를 많이 하시긴 했지만 당선은 어렵지 않나. 결국은 이제 다른 후보자들한테 이제 양보를 하거나 단일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사나 국회 또는 본인의 지역구인 공작구가 아니에요. 용산구 이태원 먹자골목에서 선언을 했는데 좀 장소가 뜬금없죠. 이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선 뭐 용산, 뭐 이태원 먹자골목은 사실상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그런 동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뭐 폐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길거리 가보시면 뭐 임대 문이라고 써붙인 그런 문구가 상당히 많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의도를 갖고 여기서 이제 출사표를 던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아쉬운 그런 상황을 국민께 좀 호소하는 그런 선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단순 다른 먹자 골목들에 비해서 네. 외국인 비중이 높은 명동이나 이태원 같은 곳은 훨씬 더 피해가 더 컸습니다. 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제 서울에서 상흔이 가장 깊은 코로나로 인한 상흔이 가장 깊은 골목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네. 뭐 낮은 곳에 임해서 열심히 하겠다. 어려운 곳에 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힌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출마 선언에서 그 어떤 것보다 언론의 관심을 받은 게 또 신발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운동화를 신었죠. 네. 힐을 벗어 던지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1년 동안은 이제 탁상 행정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운동화로 뛰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이제 운동화를 신고 선언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나경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발로 뛰는 사람으로서의 나경원을 좀 주목해달라. 어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 기자분들이 그렇게 전달을 잘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네, 두 분이 지난 녹화에서 야권의 단일화는 필수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나 전 의원 역시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경선 룰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나경원 전 의원 역시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거는 모든 야권 후보들이 다 똑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단일화의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고 아직까지는 서로 이제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간을 보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돼서야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야권 단일화는 필수죠.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게 만약에 야권이 통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자 구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박영선 후보가 나왔을 경우는 네. 박영선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요. 이렇게 되면 야권 단일화 하지를 못하게 된다면 여권에 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이야기를 했듯이 우선은
당내에서 국민의힘에서 뭐 오세훈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협의를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 협의도 안철수 후보도 분명 본질을 알고 있어요. 그 야권이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는 걸. 근데 각자의 때로는 각자의 당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치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쉽지 않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이게 조기 단일화가 어려운 게 좀 해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기 단일화를 안 하는 거거든요. 단일화를 안 했을 때 정말로 엄청난 격차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바로 조기 단일화를 했을 텐데 어느 정도 이제 각자 세를 가지고 있고 해볼만 하다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네. 조기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사실 이제 룰 자체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어요.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도 국민 경선 100%로 가자. 당원 투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안철수 대표 역시 이제 국민의 의사를 먼저 시민의 의사를 먼저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후보자를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 이제 마지막에 가서 원샷 단일화는 어떤 이제 여론조사로 향방이 갈리게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합의는 하진 않았는데 네.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다 합쳐보면 야권표가 서울에서는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될 만한 후보 한 명한테 쏠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와 현 여당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야권을 찍는 거거든요. 뭐 국민의힘이 좋아서, 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분들보다는 그런 표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두 개로 갈라짐으로써 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결국은 단일화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막판에 가면 누군가로 쏠림이 있을 겁니다. 뭐 정치라는 게 머리가 불리는 대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단일화를 안 하는 게 양 후보들한테 합리적인 선택인 건 맞습니다. 민주당 경선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재 여론상으로는 가장 유리하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는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전체적인 표로 봤을 때는 뭐 박영선, 뭐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나왔을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표로 보면 보수 표가 더 많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예, 진보 쪽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단일화가 이제 필수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3자 구도로 나가도 예전에 뭐 조순시장 언급하면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신 거고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겠죠. 일종의 허세죠. 왜냐하면 내가 강한 것처럼 보여야지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뭐 안철수 대표나 이제 약간의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서로 접어주기는 좀 싫으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상호 의원 혼자서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상호 의원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네. 이분이 또 이제 중도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 운동권 출신이고 좀 강력하게 좌파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고 586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586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 시점에서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예, 후보로 나와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여당에서 후보를 낸다고 치면 이제 박영선 장관만이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네. 박영선 장관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고민이 되게 길어질 것이다. 본인이 나갔을 때 안 되면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순장조로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게 돼서 한동안 복귀를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이고 이제 3자 구도가 계속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판단이 서면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할 것이고 네, 지난 주말에 오세훈 전 시장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제 한 번에 큰 실수가 있었다 말고는 네.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그동안 대중들이 충분히 잊었죠. 오세훈 전 시장을. 그리고 뭐 다른 걸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 일으킨 적도 많이 없고 네. 상대적으로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대 오세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 한번 경험해본 사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비호감도도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도도 좀 더 낮은 편이고 네. 이제 내가 일으킨 문제를 내가 결자 해지를 하겠다. 또 네. 이제 안철수 대표도 결자 해지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네. 이왕 결자 해지를 할 거면 뭐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나와서 결자 해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 내가 책임지고 바꿔 나가겠다. 네.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 상황에서는 나경원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결국 네. 최종으로 가면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지가 좀 탄탄하다는 게 장점이죠. 네. 네, 문제는 이제 당내 지지가 탄탄하신 분들이 중도를 못 끌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분들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중도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도표를 가져오기 확장성이 좀 어렵다. 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쉬면서 그동안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희석이 많이 됐고 네.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 보니까 오세훈 시장 때 서울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나경원 대 오세훈이라고 치면 네.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네. 물론 이제 뭐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내 당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내느냐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훨씬 더 전 원내대표가 훨씬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네. 전체적인 지지를 보자면 저는 오세훈 전 시장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우선 뭐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건부에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는 이제 안 나가겠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2011년도에 이제 서울시장을 이제 사퇴를 할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상급식의 논란이 있었죠. 이미 뭐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사실상은 이미지가 좋죠. 뭐 사실은 뭐 얼굴도 뭐 훈남이시고, 예, 그다음에 또 인기도 많고 그렇게 뭐 잡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빼고는 저희가 계속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도 뭐 오세훈이냐 뭐 나경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쪽 여당 쪽이 과연 어떤 후보를 낼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당내 경선하기 전에 이 두 후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뭐 전 시장이랄지 나경원 전 의원이랄지 마찬가지고 누가 나가서 본인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야권의 단일화, 그러니까 야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오세훈 후보의 이 출마 선언은 사실은 처음에 저도 좀 의아했어요. 서울시장 본인이 뭐 무상급식 때문에 저렇게 사퇴하신 솔직히 분이 왜 다시 저렇게 이제 출마 선언을 또 안철수 당대표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저렇게 들먹일까? 저렇게 대권으로 가는 그 정말 서울시장이 이게 정말 이렇게 큰 것인가라고 좀 약간 의심을 했었는데 네. 계속 뭐 행보를 보고 또 이렇게 살펴본 결과는 뭐 이미지 자체는 확실히 이제 나경원 전 의원보다는 훨씬 이제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야권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후보가 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뭐 정해져 있죠. 단일화하게 된다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 그쪽으로 이제 단일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단일화가 안 된다면 뭐 나경원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네. 근데 이 논의조차도 이제 지금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뭐 우상호 후보가 됐던 저쪽에 박영수 후보가 됐던 또 제3의 인물이 됐던 간에 야권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 하다가는 차기에 있을 대통령 대선에서도 역시 또 힘든 그런 형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야권의 그 어떤 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좀 상황이겠죠. 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으로 범야권의 빅3가 출마 선언을 끝냈습니다. 재보궐에 흥행 요소가 모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장은 누가 될까요? 4월 7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정의나 미안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생후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참 안타깝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참담하죠. 뭐 말을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을 지경이고 우선 생모에게 뭐 8일 만에 버림받고 또 입양 가서 생후 16개월 만에 정말 처참하게 학대를 당하면서 이제 고통 속에서 정인이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사회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정말 비참하고 비통한 일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게 정말 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아동 학대치사와 함께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네. 살인죄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다른 행위가 개입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때리다가 사람이 죽으면 보통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이제 입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체로 저희가 때린 행위 자체가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심각한 행위여야 되고 그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학대는 너무나도 명백한데 네. 이런 학대 행위가 살인과 같은 행위인가? 사람을 죽이려고 학대를 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결고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점들이 밝혀지면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이제 검찰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열심히 찾아내느냐에 따라 달린 일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살인죄가 이제 인정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아나운서님이 제가 때리다가 죽었어요. 네.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주먹으로 때리면 이제 주먹으로 때리면 보통 이제 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주먹을 잘 휘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님이 제 폭행에 의해서 죽어도 살인죄가 될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런데 제가 칼을 들고 휘둘렀다 이러면 살인이죠. 흉기가 있기 예, 때문에. 흉기로 이제 누구를 찌른다는 거는 명백하게 사람을 죽일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정인이 사건에서 이 양부모가 했던 극악무도한 행위가 살인에 준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네.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그 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황 진단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모든 사정들을 다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판결 내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제가 이제 받은 자료나 정보로는 네. 살인죄로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정인이에게 너무나도 큰 어떤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시점에 양부모가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을 죽이려는 행동이다라는 행위를 만약에 했다. 이런 점들이 입증이 되면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인죄로 뭐 현행법에서는 뭐 고의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네. 법률 용어로는 뭐 미필적 고의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보세요. 저희가 성인이 주먹으로 가했을 때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갓 돌진한 아이를 어린 아이인데 전혀 저항도 못한 아이를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 그게 아니라고 해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 현행법이 정말 웃긴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그 지금 뭐 시중에 놔두는 뭐 기사들을 봤는데 정말 뭐 교통사고를 당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심한 충격이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정인이 특히 겨드랑이 쪽을 많이 이제 이렇게 양부모가 때렸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급소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린아이에게 여기가 가해졌을 경우는 정말 고통이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학대는 맞고 학대치사냐?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린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이런 법들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겨드랑이를 때렸다는 건 사실 팔을 들어서 의도적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고의성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양부모는 특히 그
양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의도가 어떻게 보면 아니죠. 의도가 분명히 있었죠. 거기를 가해를 했다는 것 자체, 특히 어린 아이를. 그리고 사실은 이런 뭐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또 뭐 이렇게 판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아동학대 범죄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는 2013년에 있었던 울산 이제 계모 사건. 여기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 네. 같은 해 일어났던 이제 칠곡 계모 사건의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어요. 이때도 미필적 고의성이 없었다. 이거라서 그냥 치사 혐의를 넘겼고 최근 이제 살인죄가 이제 네. 적용된 경우는 지난 6월 네. 천안에 있었던 이제 천안 계모 사건이 지금 살인죄로 이제 일어나서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22년을 때렸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피해자가 이제 항소를 하면서 1월 29일 날 이제 재판이 이제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이 2016년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학대로 아동이 숨진 사망의 사건은 총 31건이었다고 하고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는 고작 5건에 이제 그쳤고 상해치사는 7건, 유기치사 4건, 폭행치사가 4건, 학대치사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전혀 저항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다 치사 혐의를 둔 거고 평균 이게 양형 기준이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보면 좀 미비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네. 형량을 그렇게 높게 줄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은 양형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이 양부모라는 사람이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저버리고 정말 잔혹한 수법으로 아이를 일종의 거의 살해에 준한 행위를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좀 살인죄와 비슷하게 양형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보면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 양형 기준을 참조는 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위에 가서 깨지기 때문에 네. 상급 법원에 가서 깨지기 때문에 근데 양형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바뀌어야 되고 법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죄는 예비적 공소 사실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 사실로 가져가고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아동학대 치사죄를 예비적으로 넣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살인죄만 넣으면 살인죄가 부정이 되면 무죄로 풀려나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치사죄를 예비적으로 넣은 거고 네. 이건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검찰이 살인죄를 입증하기에는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살인이 되면 좋겠지만 살인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예비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인정을 해주세요라고 법원이 얘기를 한 거고 네. 내가 100% 이제 살인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살인죄만 넣죠 보통은. 네. 근데 지금 검찰에서도 내부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이게 살인죄가 될 수도 있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넣은 것이다. 네. 현행 법리상으로는 살인죄가 100% 인정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 여론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양부에 대해서도 공범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똑같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근데 좀 공모의 점이 좀 조사가 되고 수사가 돼야 되는데 네. 뭐 그 점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가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적어도 방조는 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밝혀지면 그때 가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조만 입증이 된다면은 정인이 양부는 어떤 형량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방조는 이제 정범에 대해서 2분의 1의 형량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인이 양모가 뭐 20년형을 받는다. 그게 되면 양부는 이제 10년형 정도 그렇게 받게 되죠.
뭐 일단은 가이드는 그런데 꼭 네. 그렇지는 않고 보통은 2분의 1 또는 그거보다 좀 더 경한 이제 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다시 도마 위로 올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뭐 첫 번째 신고가 2020년 5월 25일 날 네. 이제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멍이 든 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6월 초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양부모는 어떤 핑계를 냈냐면 다리 마사지를 해줬다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인이가 좀 이제 한 번은 좀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좀 안타깝게 안 됐고 또 두 번째 신고가 이제 한 달 뒤에요. 그러니까 작년 6월 29일 아이가 차 안에서 혼자 정인이가 방치된 것을 보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이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고 8월 21일 역시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이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9월 23일 작년.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가 이제 이상하니까 이제 양부 몰래 이제 소아과를 데려간 거예요. 여기서 이게 큰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피부가 검게 변하고 앙상하게 말랐기 때문에 이제 데려갔는데 소아과 의사는 아이가 이제 혼자 걷지 못할 정도라며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가 의심이 된다고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이제 현장 조사를 이제 왔고 의사랑 이제 면담을 했으나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기관에 이제 넘겨 사례 관리하라면 종결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였죠 여기서. 그리고 또 양부모는 또 어떤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냈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입안이 헐어서 상처가 있어서 이유식을 못 줘서 저렇게 마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계속 핑계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들은 세 번의 어떻게 보면 정의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사실은 이제 경찰 이제 신고가 2번 정도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분리를 시켜놓는 게 이제 우리나라 현행법이 맞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이 세 번째 신고 9월 23일에 이때가 이제 좀 수사가 좀 아쉽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절차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뭐 첫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절차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두 번째와 세 번째부터는 경찰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장시간 방치를 한 것을 이제 주변에서 신고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주변을 사정 청취를 하면서 학대 정황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냈어야 됐는데 네.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사하지 않고 종결을 했다 이런 건 좀 많이 아쉽고 두 번 신고가 들어온 시점에서는 이제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조치들을 잘 몰랐는지 아니면 뭐 제대로 숙지가 안 됐는지 요건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그냥 이제 종결해버린 점이 아쉽고 세 번째는 정말 이제 의사가 이제 어떤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의사가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제 뭐 어디 위탁해서라도 바로 건강 검진을 쫙 해가지고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빠르게 알아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너무 아쉽고. 네. 이제 경찰이 안일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바로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근거 규정이 많이 모자라요,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네.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당장 경찰관들이 잘못했다라고 볼 소지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양천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여성인 서정순 서울경찰청 보안 2과장을 신임 서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여성 청소년 분야에서는 정통한 인물이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근데 서장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경찰의 수준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치예요. 양천서에서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관들이 넘기겠어요? 안 넘겨요. 서장이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양천서에서 이런 사건이 2번 일어나면 그 경찰관 바로 모가지예요. 날아간단 말이에요. 양천서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앞으로 향후 한 1, 2년간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양천서장만
여성 아동 전문가를 했어요. 지금 양천서야말로 향후 한 1, 2년간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지역인데 거기다가 이제 전문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사예요. 차라리 이런 분을 뭐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아예 이제 전국을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내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전문 변호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건데 아동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그런 어떤 기관 그런 이제 수사대를 광수대처럼 이제 광역수사대처럼 네. 광역기관으로 이제 마련을 해서 거기에 이제 여성 아동 전문가를 총 책임자로 앉혀서 네. 좀 책임감 있는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지. 무슨 지금 서장을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성 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인물이 여성 청소년 사건을 전담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양천경찰서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건을 같이 한다고 해서 지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참 이렇게 이제 사람만 바꿔가지고 이전 서장 옷 벗어라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만 이제 딱 바꿔놓고 새로운 사람만 딱 갈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현재 이제 경찰의 현 주소고 현재 이제 제도의 현 주소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뭐 이거 미봉책이죠. 예, 보여주기식. 예. 사실은 뭐 양천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본질적인 예, 이런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고 이런 뭐 정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아동이나 특히 여성에 관련된 부분은 뭐 올해만 뭐 작년에만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암시가 되어 있었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된 건데 사실은 뭐 경찰의 이런 뭐 보직 인사도 중요합니다만 실적으로는 지자체, 그러니까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지자체와의 협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어느 지자체에도 이 여성 아동에 관련돼서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지자체는 없어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경기도 부천시가 처음으로 공무원 8명을 배치하면서 이제 여성 아동 담당 그 과를 신설했다고 이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가 터져야 우리나라는 그때서야 이제 하는. 실적으로는 2019년 그 한 영화 어린 의뢰인에서 보면 이런 사건이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영화가 이제 나오고 나서 보고 나서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평상시에 사실은 저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아동에 관해서는 그렇게 그닥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100%는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자체.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미봉책으로 그때만 눈 가리기식 아웅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정말 어른으로서 때로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뭐. 바꿀 거면 모든 서장을 다 여성 아동 전문가로 바꿔야죠. 아니면 모든 서장들한테 여성 아동 전문 교육을 뭐 20시간 실시하던가 네. 양천서만 바꿔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게 작년 6월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논의만 하고 끝났다가 이번에는 5시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6개월 동안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잠자고 있던 입법이 어떤 한 사건이 주목이 되자마자 급하게 입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또 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거나 검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급하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래놓고 또 통과시킨 분들은 아동학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라고 자화자찬하시겠죠. 네. 이게 바로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입법에 관한 인식인데 논의가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올려놓으면 여론이 생기면 그때그때 여론에 떠밀려서 법을 만들어요. 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제2의 정인이를 다시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변호사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이제 신고 시 조사,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고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네. 예, 현장 조사를 위한 출입 장소를 확대하는 조항이 있고 현장 조사 결과를 이제 지자체에 이제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형량을 이제 다소 올린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개정됐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저 같은 아동 사건을 하지 않는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라 아동이나 이런 여성 사건, 청소년 사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일단 이제 즉시 분리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하고 계셔요. 네. 이 즉시 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즉시 분리를 기본으로 바꾸면 이제 쉼터가 분리 아동의 현재 10%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 그래서 분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아동이 쉽게 이제 쉼터에 있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쉼터가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뭐 보육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가출 청소년이 모여 있는 시설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이제 그런 시설이 과연 이제 학대받은 아동들을 제대로 치유하거나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을 확충을 시켜놓지 않고 이제 아동 사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본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 정작 분리가 필요한 아동들이 오히려 이제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방치될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지금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정인이 관련 법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제2, 제3의 정인이를 양성할 수 있는,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많아요. 좀 더 책임 있게 한 기관에서 관리를 하든지, 네. 아니면 정말 전문가들에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준다든지, 우리 이제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네. 이제 우리 다른 아이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어떤 위탁 가정이나 이런 것들과의 연계가 네. 더 필요한 상황인데, 네. 지금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처벌만 올리겠다, 뭐 분리를 시키겠다, 네. 뭐죠? 뭐 아이를 반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뭐 입양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입양 취소를 누가 청구를 하나요? 입양 취소를 청구를 하고 그 재판을 하고 수개월이 걸려요. 입양 취소하고 입양 아이를 뭐 무슨 얘기를 했나? 입양 아이를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나요? 그러면 애들 바뀐 애가 학대를 받는 것밖에 더 되나요? 지금 뭐 이런 어떤 대안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거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 국민 여론에 지금 떠밀려서 법을 만들 게 아니라 네. 일단 그래도 신고시 조사, 추사, 착수 의무화하는 조항과 이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 조사를 위해서 뭐 이제 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뭐 왔다고 해도 신고를 받고 갔다고 해도 뭐 영장도 없고 뭐 수색영장도 없고 뭐 구속영장도 없으니까 오라고 뭐 부모를 데리고 가서 이제 조사를 시키기도 힘들고, 네, 뭐 어디 우리가 집을 막 뒤지면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영장 못 받았으니까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네. 좀 더 이제 그 권한을 확대한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서 좀 보고 네. 아동이 과연 확대 당할 정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냥 이제 사기, 폭행, 성범죄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그 양부모 학대하는 양부모나 이제 부모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아챌 수 있냐는 거죠. 아동학대 사건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증거가 없어요. 이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거를 밝혀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보고, 이제 집을 좀 보고, 어린이집에도 좀 물어보고, 애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상한 그림을 그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을 삼아서 이제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경찰관이 해라. 다른 일도 많은데 뭐 나는 이제 오늘은 사기, 그저께는 횡령, 내일은 폭행, 그러다가 이제 아동 사건 하나 받아가지고 해라. 그럼 이제 뭐 집에 간다고 해도 밝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한테 물어보고, 부모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집 좀 가서 좀 물어보고, 옆집에서 별말 없으면 그냥 서로 돌아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바꾸면 안 되고, 네. 좀 이런 것들을 뭐, 그리고 또 무슨 뭐 청을 만들자, 뭐 전담 기관을 만들자 이러는데, 지금 있는 기관부터 좀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네. 뭐만 문제만 생기면 뭘 만들어서 하겠대요. 근데 만든 기관들끼리 또 권한 분배가 제대로 안 돼. 그러다 보면 뭐 여기 경찰은 그런 무슨 기관이 생기잖아요. 그거 그냥 다 넘겨요. 그 기관은 또 하면 또 경찰이 잘못해서 문제라 그러고, 이게 아니라 책임을 어느 기관을 확실하게 지게 하고,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전문가를 모셔와야, 이래야지 이제 사건이 달라지는 건데, 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때마다 법만 좀 바꾸고 뭐 예산만 좀 더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을 100%는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아이를 낳았으면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지금 정인 같은 경우도 생모가 지금 8일 만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못하니까 이제 책임지지 못하니까 이제 버리게 된 상황에 초래됐고 그러면서 입양이 됐는데 정말 어른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지금에만 일어난 것들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도 점차 이런 것들이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 그 신호를 인지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묵인을 했다는 것이 저 또한 어른으로서 정말 이제 정말 비통한 그런 참담한 심정이고 두 번 다시는 이 정인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이제서라도 지금이라도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정말 세부적으로 해서 좀 잘 좀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현재 경찰이 내놓은 안과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보면 향후 이제 5년 내로 제2, 제3의 정인이가 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취한 조치들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1차적으로 조치를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임사이동해서 다음 사람들이 책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좀 방식, 그러니까 국가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너무 빠르고 바로바로 이제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비용만 들고 인력만 낭비가 되고 이런 행동을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이런 국가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동 관련해서 이제 전문 변호사님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 곳이 없는데 무작정 분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기계적인 분리를 한다고 해서 지옥에 있는 아이들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지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 법제도가 충분히 바뀌지 않았고 지금 입법자들이 너무 좀 무책임하게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인이에게 미안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양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잘못도 크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기록이 2번 이상 있었고 또 아동학대 의심이 든다는 의사의 진단서도 있었지만 진지하게 수사를 하지 않은 경찰 어른, 또 정인이 이전에도 수많은 정인이가 있었음에도 대응 입법이 전혀 없었던 국회에 있는 어른. 우리 어른들은 정인이가 떠나고 나니 부랴부랴 땜질만 하고 있습니다. 정인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네, 오늘 국회는 지금의 총평을 말씀하시자면 어떤가요? 나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관심과 무지 역시 공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올바른 대응들을 다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그리고 더 달라져야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뭐 녹색지대에 내가 지켜줄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한 구절 좀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험한 세상에 내가 힘이 될게 부족하지만 자, 정인이에게 아무런 힘이 못 되어주고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정인이에게 참 미안할 따름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을 갖고 특히 아동 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태 클로징에서 교수님께서 불러주시는 노래는 다 즐거웠는데 오늘 불러주신 노래는 조금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